달콤한 노래. 레일라 슬리마니 장편 소설. 아기가 죽었다. 단 몇 초 만에. 고통은 없었다고 의사가 분명하게 말했다. 장난감 더미 위에 부유하듯 너부러진 아기를 회색 커버 안에 누이고 뼈마디가 비틀어진 몸 위로 지퍼를 채웠다. 여자아이는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직 살아 있었다. 그 아이는 사나운 짐승처럼 맞서 싸웠다. 싸움의 흔적들. 아이의 말랑한 손톱알에 박힌 살점들이 발견되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아이는 몸부림쳤고 경련으로 꿈틀거렸다. 두 눈을 부릅뜬 모습이 애타게 공기를 찾는 것 같았다. 목구멍에는 피가 가득했다. 폐에 구멍이 났고 파란색 서랍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 범죄 현장이 사진으로 찍혔다. 경찰은 지문을 채취하고 욕실과 아이들 방의 크기를 측정했다. 바닥에 깔린 공주 카펫에는 피가 스며들어 있었다. 기저귀 때는 반쯤 뒤집힌 채 나뒹굴었다. 장난감들은 투명 봉지 속에 밀봉돼 수거되었다. 파란색 서랍장도 재판에 쓰일 것이다. 아이들 어머니는 쇼크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이 그렇게 말했고 경찰들이 따라서 그렇게 말했으며 기자들이 그렇게 썼다. 아이들이 쓰러져 있던 방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비명을,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비명을, 어미 늑대의 울부짖음을 내질렀다. 사방의 벽이 흔들렸다. 어둠이 내려 5월의 이날을 덮쳤다. 그녀는 토했고 토사물로 옷이 엉망인 채 방에 웅크려 앉아 미친 듯이 딸꾹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경찰에 발견되었다. 그녀는 허파가 갈갈이 찢겨나가도록 울부짖었다. 구급대원이 머리로 신호를 보내자 사람들은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천천히 그녀를 들어올렸고 구급대의 젊은 여자 인턴이 진정제를 처방했다. 인턴 연수를 시작한 첫 달이었다. 다른 여자, 그 여자도 구해야 했다. 똑같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똑같이 공정하게. 그 여자는 죽지 못했다. 죽음, 그것을 다른 이에게 주는 일만 해냈다. 그녀는 칼로 자기 두 팔목을 구웠고 자기 목에 칼을 꽂았다. 난간이 달린 아기 침대가에서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그들은 그녀를 일으켜 맥박과 혈압을 쟀다. 인턴이 손으로 목을 누른 상태로 그녀를 들것에 눕혔다. 건물 아래 이웃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주로 여자들이었다. 곧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갈 시간이었다. 여자들은 울어서 부은 눈으로 구급차를 쳐다본다. 여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한다. 까치발을 딛는다. 경찰 저지선 너머에서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하는 구급차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 한다. 귀갯말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벌써 소문이 돈다. 아이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 이곳은 19 오트빌가의 근사한 아파트이다. 같은 건물 주민들이 마주치면 서로 모르는 사이여도 상냥하게 인사를 나누는 그런 곳이다. 마세 씨네 집은 5층이다. 이 건물에서 가장 작은 집이다. 폴과 미리암은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거실 중앙에 가벽을 설치했다. 그들은 거리로 난 창과 부엌 사이 좁은 공간에서 잔다. 미리암은 여러 가지 색이 섞인 가구들과 베르베르 카펫을 좋아한다. 벽에는 일본 판화들을 걸어놓았다. 그녀는 오늘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회의를 빨리 마쳤고 서류 검토는 내일로 미뤘다. 그녀는 7호선 접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집에 가는 길에 빵집에 들렀다. 바게트 하나와 아이들에게 줄 디저트,
보모에게 줄 오렌지 케이크를 샀다. 보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그녀는 회전목마 놀이터에 그들을 데려갈 생각이었다. 그리고 같이 저녁거리를 사러 갈 것이었다. 밀라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테고 아당은 유모차에서 빵 조각을 핥아먹을 것이었다. 아당은 죽었다. 밀라는 곧 숨을 거둘 것이다. 불법 체류자는 안 돼. 알았지? 가사 도우미나 화가라면 괜찮아.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겠지. 하지만 애들 보는 일에는 너무 위험해. 무슨 일이 있을 때 경찰을 부르거나 병원에 가는 걸 겁내는 사람은 싫어. 그것 말고도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모호한 사람도 안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안 되고, 중요한 건 활기 있고 기민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줘야 하는 거지. 폴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질문할 목록을 만들고 면접당 30분을 예상했다. 그들은 아이들 보모를 구하기 위해 토요일 오후를 다 비워놓았다. 며칠 전 미리암이 친구 엠마와 대화하던 중에 아이들 보모 구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는 자기 아들들을 돌보는 보모에 대해 불평을 했다. 우리 아줌마는 아들 둘이 여기 있거든? 그래서 좀 늦게까지 남아서 애들을 봐주는 건 절대 못해. 정말 불편해. 면접할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둬. 애가 있는 여자라면 자기 나라에 두고 온 게 나아. 미리암은 충고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엠마가 한 말은 그녀의 마음을 거북하게 했다. 어떤 고용인이 그녀나 친구들 중 누군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그들은 소리 높여 그것은 차별이라고 외쳤을 것이다. 아이가 있다고 어떤 여자를 배척한다는 건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는 폴에게 그런 문제는 아예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의 남편은 엠마와 비슷하다. 자기 가족과 일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실용주의자. 오늘 아침 그들은 온 가족 넷이 장을 보러 갔다. 밀라는 폴의 어깨 위에 앉고 아당은 유모차에서 잠든 채 꽃도 좀 사왔고 지금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있다. 이제 연달아 만나게 될 보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바닥과 침대 밑 심지어 욕실에까지 널려있는 책과 잡지를 한데 모은다. 폴은 밀라에게 장난감들을 큰 플라스틱 통에 정리하라고 이른다. 꼬마가 안 한다고 징징대자 결국 그가 벽 쪽에 가지런히 쌓아놓는다. 그들은 아이들 옷을 개고 침대 시트를 간다. 청소를 하고 물건들을 버리고 숨막히는 아파트를 환기하려고 안간 힘을 쓴다. 보모들이 와서 보고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며 아이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자 하는 성실하고 깔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그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모들이 분명히 인지하기를 바란다. 밀라와 아당은 낮잠을 자고 있다. 미리암과 폴은 침대가에 앉아 있다. 불안하고 편치 않은 마음으로. 그들은 누구에게든 한 번도 아이들을 맡겨본 적이 없다. 미리암은 밀라를 임신했을 때 법학 공부를 끝내가고 있었다. 출산 2주 전에 학위를 받았다. 폴은 다 잘 되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수많은 연수를 하고 또 했는데 미리암이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마음이 끌렸던 것도 바로 그런 낙천적 성격 때문이었다. 그는 2 사람 몫을 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음악 프로덕션 분야가 예산이 감축되고 위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꼭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밀라는 약하고 짜증 많고 끊임없이 울어대는 아기였다. 엄마의 가슴도 아빠가 주는 우유병도 밀쳐냈고 살이 통 오르지 않았다. 아기 요람을 들여다볼 때면 미리암은 바깥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마저 다 잊었다. 그녀의 유일한 야망은 계속 울어대는 이 연약한 아기를 몇 그램이라도 살이 찌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의식조차 못하는 사이 몇 개월이 지나갔다.
폴과 그녀는 밀라를 한시도 떼어놓지 않았다. 친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술집이나 식당 좌석에 아기를 데려다 놓는 건 아니라고 뒤에서 수군거려도 그저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베이비시터 이야기가 나오면 미리암은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했다. 딸아이에게 뭘 해줘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했다. 밀라가 겨우 1살 반이 되었을 때 미리암은 또 임신했다. 그녀는 늘 사고라 주장했다. 피임약은 절대 100%가 아니라니까 라고 친구들에게 웃으면서 말하곤 했다. 사실 그것은 계획된 임신이었다. 아당은 집에서의 안온한 삶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핑계였다. 폴은 그 어떤 유보적인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유명한 스튜디오에 어시스턴트로 채용되어 아티스트들의 변덕과 그들의 스케줄에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려 밤낮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는 새끼를 품는 동물처럼 아이 엄마로서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아 보였다. 세상과 타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고치 속 삶은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가정이라는 완벽한 기계장치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폴의 부모님은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지만 시골 별장에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면서 그곳에 점점 더 많이 머무르게 되었다. 그들은 미리암이 출산을 한 달 앞둔 시기에 3주간 아시아로 여행을 가기로 했고 떠나기 직전에야 폴에게 알려왔다. 폴은 미리암에게 자기 부모님이 이기적이고 경솔하다며 투덜대고 언짢아 했다. 하지만 미리암은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실비가 언제나 주변을 맴돌면 못 견딜 것 같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일러주는 말들을 미소 지으며 경청했고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뒤져서는 안에 든 음식물들 타박을 해도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삼켜버리곤 했다. 실비는 늘 유기농 샐러드 채소를 샀다. 그녀는 밀라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었지만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곤 했다. 미리암과 그녀는 서로 맞는 것이 전혀 없어서 집안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밀도 높은 위기감이 맴돌았고 매 순간 언제든 난투극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결국 미리암은 폴에게 부모님도 자기 삶을 사셔야지. 이제 메인데도 없으니 그렇게 즐기는 게 잘하시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얼마나 엄청난 일이 닥쳐올지 헤아리지 못했다. 아이가 둘이면 모든 것이 더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장보기, 목욕시키기, 병원 가기, 집안일 하기 같은 것들. 고지서가 쌓여갔다. 미리암은 침울해졌다. 공원에 나가는 일이 끔찍하게 싫어졌다. 겨울날 긴 하루하루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밀라의 투정에 진절머리가 났고 아당이 첫 옹알이를 해도 무관심했다. 혼자 걷고 싶은 욕구가 하루하루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이 느껴졌고 거리로 나가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고 싶었다. 때로 그녀는 속으로 애들이 날 산채로 잡아먹는구나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을 시기했다. 저녁이면 그녀는 문과에서 애타게 그를 기다렸다. 아이들이 너무 울어댄다고, 아파트가 너무 좁다고, 한시도 쉴 틈이 없다고 1시간씩 푸념을 늘어놓곤 했다.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 수 있게 되어 한 힙합 그룹과 아주 멋지게 녹음을 마쳤다는 말을 해주면 그녀는 당신은 좋겠네 라고 쏘아붙였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아니지, 당신이 좋은 거지. 난 애들이 크는 걸 너무나 보고 싶은데.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밤이면 폴은 그녀 옆에서 하루 종일 일한 뒤 마땅히 푹 쉬어야 할 자의 깊은 잠을 잤다. 원망과 서운함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가진 돈도 부모님 지원도 없이 학업을 마치려고 무진 애를 썼던 일. 법관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 처음 변호사복을 입었던 순간 변호사복 차림의 자신을 미소를 띤 당당한 모습으로 건물 출입문 앞에 세워놓고
폴이 사진을 찍었던 순간을 생각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그 상황을 잘 견디는 척했다. 폴에게마저도 자신이 얼마만큼 수치심을 느끼는지 말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우스운 말이나 슈퍼에서 주워들은 사람들의 대화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미칠 듯 괴로운지. 그녀는 저녁 식사 초대를 모두 거절하고 친구들 전화도 받지 않기 시작했다. 특히 여자들을 경계했다. 여자들은 어느 순간 아주 잔인한 면을 드러낼 수 있었다. 자기에게 감탄하는 척하는 여자들을 목졸라 죽이고 싶었다. 그보다 더 나쁜 건 부러운 척하는 여자들이었다. 이제 그녀는 여자들이 일이 힘들다고 아이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다고 투덜대는 것을 견뎌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낯선 사람들이 두려웠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 아무 생각 없이 묻고는 전업주부라는 사실을 내비치면 등을 돌려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는 생든이 대로에 모노프리에서 장을 보고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동용 양말을 계산도 안 하고 유모차에 넣어 가져온 것을 알게 되었다. 집까지는 아직 몇 미터 남았고 슈퍼에 돌아가 양말을 돌려줄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냥 집에 와버렸다. 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도 자꾸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았다. 그 일 이후 그녀는 정기적으로 모노프리에 가서 샴푸라든가 생전 바르지 않을 크림, 립스틱 같은 것들을 아들의 유모차에 몰래 숨겨 가져왔다. 만일 그러다 잡히면 과로로 지친 아기 엄마 역할만 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다 믿어주리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자잘한 물건들을 훔치면서 그녀는 최면과 같은 무아지경 상태에 들어갔다. 세상을 다 가지고 논다고 느끼면서 길거리에서 혼자 깔깔 웃어댔다. 우연히 파스칼을 만난 것은 그녀에게 어떤 징표로 여겨졌다. 법학과 동창인 그 친구는 그녀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헐렁하고 늘어진 바지에 낡은 부츠를 신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회전목마 앞에서 도통 내려오려 하지 않는 밀라를 보고 있었다. 말을 꽉 붙든 딸아이가 그녀 앞을 스치며 손짓을 할 때마다 그녀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말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파스칼이 미소 짓고 있었다. 기쁨과 놀라움의 표시로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그녀도 그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두 손으로 유모차를 꽉 잡은 채. 파스칼은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 약속 장소가 미리암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나도 어차피 집에 가야 했어. 같이 걸어갈까? 라고 제안했다. 미리암이 밀라에게 와락 달려들자 아이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아이는 걸음을 내디디려 하지 않았고 미리암은 미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상황을 통제하는 척하려 안간힘을 썼다. 외투 속에 입은 낡은 스웨터 생각, 목둘레가 다 낡은 것을 파스칼이 틀림없이 알아챘으리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만 하면 푸석푸석 헝클어진 머리가 가다듬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거의 광적으로 열심히 이마 양옆을 자꾸 문질렀다. 파스칼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는 동기 2명과 같이 법률사무소를 차렸는데 독자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참 힘들고도 즐겁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밀라가 쉬지 않고 말을 끊어대는 통에 미리암은 아이가 입을 다물게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았다. 눈으로는 파스칼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녀는 막대 사탕이나 알사탕, 뭐든 하여간 딸을 조용하게 만들 것을 찾으려고 주머니와 가방을 뒤졌다. 파스칼은 아이들을 힐끗 보고 그만이었다. 이름이 뭔지도 묻지 않았다. 유모차에서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잠들어 있는 아당조차 그에게 아무런 느낌도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여기야. 파스칼이 그녀의 볼에 입 맞추어 인사를 했다. 그가 다시 봐서 정말 반가웠어. 라고 말하고 한 건물로 들어갔는데 푸른색 문이 둔중하게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에 미리암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속으로 빌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길 위에서 그녀는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파스칼의 다리를 붙들고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고 싶었다. 집에 돌아가자 그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그녀는 밀라가 편안하게 잘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기의 목욕이 끝난 다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행복, 단순하고 고요한 이 감옥 같은 행복이 충분한 위안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메아리 치고 있었다. 파스칼은 아마 그녀를 비웃었으리라. 어쩌면 옛 동창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리암이 완전 딴 사람이 됐어 라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직업도 없이 기막힌 삶을 살고 있더라 라는 말까지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밤새 그런 상상의 대화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문자 알림이 울렸다. 너 혹시 변호사 일 다시 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네. 생각이 있으면 의논 좀 해볼까 싶은데. 미리암은 너무 기뻐서 괴성을 내지를 뻔했다. 집안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다 밀라를 끌어안자 아이는 엄마, 왜 그래? 왜 그렇게 웃어? 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자 미리암은 파스칼이 자신의 절망감을 알아챘던 걸까? 아니면 단지 미리암 샤르파, 이제껏 본 여학생 중 가장 성실했던 그 미리암 샤르파를 운 좋게도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고 여긴 걸까 싶었다. 아마 그 친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자기가 그녀 같은 여자를 채용해서 다시 법정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게 하다니 행운 중의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미리암에게서 그 소식을 들은 폴은 아주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일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정도 이상으로 화가 솟구쳤다. 서로 오가는 말에 독이 올랐다. 그녀는 그에게 이기주의자라 했고 그는 그녀가 생각 없이 군다고 했다. 그래, 일해. 좋아. 그런데 애들은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가 피식 웃자 일에 대한 그녀의 간절한 마음은 단박에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전보다 더 옴짝달싹 못하게 집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좀 진정이 되자 그들은 선택 가능한 방법들을 찬찬히 검토했다. 지금은 1월 말이었다. 어린이집이나 임시 타가소에 자리를 구하는 건 기대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 구청에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은 최악의 급여 구간에 속하게 되어 위급 상황 시 지원을 받기에는 너무 급여가 높고 무리 없이 보모를 채용하기에는 수입이 너무 적었다. 결국 폴이 추가 근무 시간까지 치면 보모하고 당신하고 거의 수입이 같을 거야. 그래도 그렇게 해서 당신이 날개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 라고 종지부를 찍은 다음 그들은 보모를 고용하기로 결론을 보았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그녀는 씁쓸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폴이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었다. 믿을 만한 곳이어야 하므로 얼마 전 동네에 새로 문을 연 소개소로 찾아갔다. 별로 꾸민 데 없이 소박한 작은 사무실에 30대 젊은 여자 둘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연한 하늘색으로 칠해진 정면에는 별들과 작은 황금색 낙타들이 장식돼 있었다. 미리암은 벨을 눌렀다. 유리창 너머로 사무소장이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는 출입문을 살짝 열고 머리만 내밀었다. 네. 안녕하세요. 등록하러 오셨어요? 서류 다 갖춰서 와야 돼요. 이력서하고
예전 일하던 집주인들 서명이 포함된 추천서들하고 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아이들 일로 왔어요. 아이들 봐줄 분을 찾아요.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고객이 찾아온 것이 좋기도 하고 또 좋은 만큼 아까 오해한 것이 당황스러운 모양이었다. 하지만 부스스한 곱슬머리에 피곤에 찌든 이 여자가 보도에서 징징대고 있는 저 예쁜 여자애의 엄마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사무소장이 커다란 카탈로그를 펼치자 미리암이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앉으세요 하고 권했다. 대부분 아프리카나 필리핀 출신 여자들의 사진 연화 문장이 미리암의 눈앞에 쭉 지나갔다. 밀라는 재미있어 했다. 아이는 저 여자 못생겼다. 그치? 라고 말했다. 미리암은 아이를 꾸짖고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초점이 맞지 않는 흐릿한 사진들을 보았다. 웃고 있는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사무소장은 정말 역겨웠다. 그 위성과 불그레하고 둥그런 얼굴, 목에 두른 낡은 스카프, 조금 전 확연히 드러내 보인 인종차별. 이 모든 것이 얼른 그곳을 벗어나고 싶게 했다. 미리암은 그녀에게 악수를 건넸다. 남편과 의논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동네 가게들을 찾아가서 직접 구인 광고 쪽지를 붙였다. 한 친구가 권하는 대로 인터넷 사이트들마다 긴급이라고 명기한 구인 광고로 도배했다. 일주일 후 그들은 6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내준다는 생각을 하면 공포를 느낄 정도면서도 마치 구세주를 기다리듯 보모가 나타나길 기다린다. 그녀는 아이들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다.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특별한 습관이 있는지 잘 안다. 아이가 아프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곧바로 알아차린다. 자기처럼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며 아이들에게 한시라도 눈을 뗀 적이 없다. 아이들이 태어나고서부터 그녀는 모든 것이 다 두렵다. 특히 아이들이 죽을까 두렵다. 친구들이나 폴에게 그런 말을 꺼내지는 않지만 모두들 틀림없이 다 그런 생각을 하리라 믿는다.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도 아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몸이 시신이라면 어쩌나, 저 눈을 영영 감고 있으면 어쩌나 하고 생각한 적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머릿속에 끔찍한 시나리오가 떠오르면 머리를 흔들어서 기도문을 외워서 애군을 쫓으려 나무에 손을 대거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파티마상에 손을 짚어서 그런 생각을 지운다. 아군과 질병, 사고, 포식자들의 사악한 탐욕을 쫓는다. 밤에 잠이 들면 아이들이 무관심한 군중 속으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꿈을 꾼다. 내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라고 그녀는 소리치고 사람들은 웃는다. 그들은 그녀가 미친 여자라고 생각한다.